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최고 방송사 GDF의 30년 경력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이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귀국한 직후 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 침체에 빠진 독일이 나아갈 해법이 한국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독일 공영방송 GDF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성장세는 유럽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었죠.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에 빠진 독일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GDF 다큐멘터리 제작부의 30년차 선임 건축기자인 마틴 호프만입니다. 글로벌 도시 인프라 비교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독일이 배워야 할 선진 모델을 찾는 임무였습니다. 베를린 GDF 본사 회의실에 프로젝트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촬영지 후보를 제안하는 자리였죠. 다양한 의견이 오가던 중 아시아 담당 도시공학 전문가 안나 슈미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화제더군요. 서울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여러 차례 다큐멘터리로 다뤘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죠. K-팝과 넷플릭스 시리즈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도시 시스템이 과연 독일처럼 선진국 수준일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팀의 의견을 존중해 서울행을 결정했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관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독일 경제가 침체된 반면 한국은 2024년에도 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며 긴 여정을 달래보았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첫인상은 깔끔함과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베를린과는 완전히 달랐죠.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플랫폼은 깨끗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야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지하철 안에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모든 좌석 위에는 노약자석 표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플랫폼과 객차 사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일부 신규 노선에만 있는 시설이 여기서는 표준이었죠. 정보의 밀도, 시민들의 질서, 시스템의 속도. 모든 것이 달랐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촬영팀과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고 영상미술 감독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탐색의 첫날부터 예상과 다른 현실에 흥분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보여줄 더 많은 놀라움을 기대하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초 단위로 정확하게 열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실시간 안내 전광판이었습니다. 베를린 유바는 물론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지만 이토록 정확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넓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으며 베를린에서는 오래된 역사 대부분이 좁은 계단만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모든 구간에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상미술 감독 토마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안전문들은 언제부터 모든 역에 설치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 순간 우리 옆에 있던 중년 신사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모든 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승객 안전과 지하철 내부 에어컨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죠.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도움을 주는 시민의 친절함에 감탄했으며, 이런 장면은 독일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스마트폰에 지하철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지하철 한가운데서도 끊김없는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유반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한 정거장을 지나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목적지를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에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비상통화 버튼을 가리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저 버튼을 누르시면 역무원과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승객의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눌러보았고 곧바로 역무원과 연결되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면 역무원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죠. 약속대로 다음 역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역무원이 플랫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환승을 놓쳤다고 설명하자 역무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선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환승 게이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무원이 제 교통카드를 건네받아 조작한 후 다시 돌려주며 추가 요금 없이 다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점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한 번 나간 후 다시 들어가려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엄격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토마스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의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종합 서비스네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시민들이 시스템에 맞춰야 했지만 서울에서는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맨 토마스를 향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담아내야 할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촬영 계획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보다 지하 공간에 더 발전된 미래가 구현된 도시, 그것이 서울에 대한 저의 달라진 첫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한 국가의 시스템과 문화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제 더 깊이 탐험할 시간이 왔습니다. 촬영 이틀째, 저는 시청역 근처에서 아침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문득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독일에서라면 화장실을 찾기 위해 카페나 호텔을 찾아 헤매야 했겠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역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시청역 화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처럼 청결하고 세련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은 고급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세면대 위에는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멋집니다"라는 문장이 고급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그 문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공간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 토마스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화장실이 아니라 갤러리인데요. 베를린 유반 화장실은 찾기도 어렵고 있다 해도 대부분 유료의 상태도 엉망이잖아요. 공중 화장실 내부의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로는 자동 세정제와 핸드 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칸마다 필요한 모든 비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무향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하자 중년의 여성 관리자가 친절하게 응해주었습니다. 외국 방송에 소개된다고요? 그럼 장애인 화장실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역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간과 다양한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등 세심하게 설계된 시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세면대 높이가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청소하시나요? 제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관리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마다 정기 점검을 하고 특별히 바쁜 시간대에는 30분마다 확인해요.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관리하기가 수월하답니다. 문득 1990년대 초반 동료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당시 이태원의 공중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외국인들이 이용을 꺼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 놀라웠습니다. 토마스가 인터컴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틴, 이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이에요. 베를린 알렉산더플라츠 화장실과 비교 영상을 넣으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었고 우리는 서울 지하철 화장실과 베를린 지하철 화장실의 비교 영상을 촬영 계획에 추가했습니다. 두 도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학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화장실을 나서는 길에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스위스에 살다가 서울에 여행 왔는데 여기 화장실 시설은 무료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즉석에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울 공중화장실의 청결함과 편의성에 감탄한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나라의 품격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공중화장실은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존중과 배려가 깃든 공간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공중화장실조차 이토록 완벽하게 관리하는 나라라면 다른 공공 시스템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까지 신경 쓴 결과라는 것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음 촬영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줄 또 다른 놀라운 면모가 기대되었습니다. 촬영 3일째, 저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 승강장의 모습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광화문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닥에 그려진 삼각형 모양의 대기선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이 선 뒤에서 두 줄로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코너에 자리 잡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철이 도착할 때마다 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촬영 중에 한 노인이 승강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몇몇 젊은이들이 재빨리 노약자석 주변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노인이 편안하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배려였습니다.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베를린에서는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비워두네요. 노약자석 근처에서 촬영하다 보니 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약자석 근처에 노인이 탑승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 8시, 러시아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함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베를린의 지옥 같은 출근 시간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삼각형 대기선 밖에 서 있다가 지하철이 도착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 한국 시민들이 슬쩍 그를 줄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호기심에 그 관광객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줄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혼자 당황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줄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강제가 아닌 습관과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질서였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위해 지하철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서 문화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단속이나 벌금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죠.
저는 카메라맨에게 노약자석 표시와 바닥의 대기선을 자세히 촬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작은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교통당국에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먼저 탄 사람이 임자라는 무법적 관행이 여전한데 서울의 모델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OECD 교통매너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이 상위권에 있다는 자료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문화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의 실천이었습니다. 독일은 질서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실제 행동 양식은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리하며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촬영 주제를 보이지 않는 질서의 힘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서울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된 모습이 제 눈에는 놀라운 문화적 현상으로 비쳤습니다. 촬영 나흘째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의 도시 생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역 안의 편의점 지유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무인 택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역 한가운데 위치한 택배 서비스라니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을 찾아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카메라맨 토마스에게 눈짓했고 그도 즉시 이해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무인 택배기를 사용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직장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 기계 사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친절하게 응해 주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받는 사람 정보와 결제만 하면 끝이에요. 박스는 기계에서 자동으로 제공되고 택배는 다음 날이면 배송돼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독일의 복잡한 택배 절차가 떠올랐습니다. 우체국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하고 수기로 송장을 작성하고 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곳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던 중 60대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무인 택배기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령층도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지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려움 없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용해요. 손주들에게 옷이나 간식을 보낼 때 주로 사용하는데 밤 10시에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그녀의 말에 저희 촬영팀 모두 놀랐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첨단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택배 산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연간 36억 건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무인 택배함만 전국에 1만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이 이제야 한국식 무인 택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간도 공간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었네요. 이런 효율성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는 공공장소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도시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무인 택배기 옆에는 무인 세탁물 보관함도 있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의 집약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베를린 하우프트바노프역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플랫폼과 몇 개의 편의점이 전부였습니다. 비교해보니 서울의 역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택배 서비스 촬영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저는 이 발견이 GDF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서울 촬영 5째 날, 한국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인 서울역과 수서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자체의 구조와 기능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독일의 대형 역사들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원형돔 구조의 옛 역과 현대적인 유리 건물의 새 서울역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건축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 이곳이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다양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형 식품 매장, 의류점, 전자기기 판매점, 그리고 수십 개의 음식점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3층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문화공간이 역사 내에 있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촬영 도중 역사 관리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종합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베를린의 하우프트반호프역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의 대형역도 상점들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한 카페와 편의점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역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으로 수서역으로 이동했습니다. SRT 고속철도가 출발하는 이 역사는 2016년에 문을 열었다고 했고 최신 시설답게 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었습니다. 수서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즈니스 라운지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시설은 물론 업무 공간과 회의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용객들은 출발 전 업무를 처리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용객에게 이 공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출장을 다니는데 이 라운지 덕분에 이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단순히 기차를 타는 곳이 아니라 제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었죠. 역사 내 식당가도 살펴보니 패스트푸드점부터 고급 한식당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토마스가 촬영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네요. 여기는 도시의 축소판 같아요.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서울의 역들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 생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 쇼핑, 식사, 업무, 문화생활까지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생태계였습니다. 2024년 독일 도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철도청이 한국형 복합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하나의 역이 동네 경제의 15%를 끌어올린다는 분석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역사들의 복합적 기능을 기록하며 저는 도시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느꼈습니다. 독일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복합역 모델이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취재 6째 날, 서울의 밤문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도시는 낮과 밤의 얼굴이 다르다고 합니다. 베를린도 밤이 되면 일부 지역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과연 서울의 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9시 강남역 근처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낮과 다름없이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고 젊은이들은 카페에 모여 공부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의 밝기였습니다. 독일 도시들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어두운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도 눈에 띄었습니다. 심야 영업 중인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였는데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관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은가요? 관리자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편의점, PC방, 카페, 식당 등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서울 사람들은 밤낮 없이 활동하는 편이라 그에 맞춰 서비스도 발달했죠. 밤 11시가 넘어 홍대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베를린이라면 이 시간대에 홀로 걷는 여성들이 드물 텐데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호기심의 한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불안함을 느끼진 않아요. 거리가 밝고 사람도 많아서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항상 조심하긴 하지만요.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설문조사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여성의 약 30%가 야간 외출을 꺼린다는 결과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심야 시간대 편의점에도 들어가 보니 아르바이트생 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도 간편식을 구매하러 온 노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20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폭력 범죄율이 1,000명당 0.8건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밤 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PC방에 들어가 보니 게임을 즐기거나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밤문화와 결합된 독특한 광경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밝음, 질서, 안전. 이건 그저 시스템의 힘이에요. 베를린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새벽 2시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선진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경의 아름다움을 넘어 시민의 생활 패턴과 안전을 고려한 도시 설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넘버우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야간 보행 안전도는 세계 대도시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잠들지 않는 도시, 그것이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GDF 서울 지국에서 그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밀도 있는 취재를 통해 엄청난 양의 자료가 모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 깨끗한 공중화장실, 질서 있는 시민의식, 편리한 무인 택배 시스템, 복합 역사 설계, 그리고 밤에도 안전한 거리까지. 모든 영상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편집본 일부를 확인하던 중 요한 슈미트 총괄 프로듀서가 화상회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미리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마틴, 당신이 전한 서울의 모습이 정말 놀랍군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요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서울에 오기 전에는 이 정도로 인상적인 도시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조화가 이렇게 완벽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침체된 독일이 도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많은 놀라운 경험들 중에서 하나를 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속에 명확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입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가 맞지만 그 기술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가 결국 사람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최종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을 어떻게 작성할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한국의 모델이 독일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나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도 솔직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술만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것은 기술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문장을 적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시민들, 실수한 승객에게 교통카드를 도와준 영무원,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자랑스러워하던 관리자의 표정까지 말입니다. 독일은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현대 도시의 편리함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편집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이 나레이션이 흐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 발전과 인간적 가치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도시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사람들, 노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밤에도 안전하게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 모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가지만 서울에서의 따뜻한 기억은 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준 시민들의 미소, 작은 실수에도 너그러운 이해를 보여준 영무원들의 친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독일 시청자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GDF가 충격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 GDF 다큐멘터리 팀이 서울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술 발전을 넘어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만든 도시 시스템, 질서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모든 순간에 깃든 효율성과 안전함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의 발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도 한국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세계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 생생한 반응을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혁신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